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슈퍼볼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더라도 결과는 아시죠? 캔사스시티 칩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8대 35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 끝에 이겼다는 거, 그 정도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박진감 넘치는 슈퍼볼 경기였는데, 그런데 혹시 경기 전에 혹시 한 한국인 여성 보셨나요? 그날 그 명예 주장을 맡아서, 왜 그저 풋볼 경기 전에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할지 근데 그런 걸 결정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양 팀의 주장들이 심판 앞에 모여서 코인 토스,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한 한인 여성분이 그날 하루 명예 주장을 맡아서 이걸 대신했습니다. 전 세계 약 1억 명이 시청하는 경기에서 당당히 한국 이름으로 나와서 동전 던지기 역할을 했던 이분. 그런데 이분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될 뻔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될 뻔했던 한국인이 어떻게 슈퍼볼의 명예 주장을 맡게 되었는지, 그녀의 입지전적인 스토리는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보너스 뉴스까지 쭉 함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레알 가족이시라면,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시겠습니다. 이제 출항합니다. 자, 여러분들 개고기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대부분 방금 전 질문에 깜짝 놀라시거나 아니면은 살짝 화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봤다면 저 역시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려다가 한국에 개고기 문화가 있다는 상당히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좀 잘못된 정보가 현지에 퍼지면서 어린 학생들이 미국을 못 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이 미국 내 우호도시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온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개 식용 문화를 혐오하는 현지 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은 우호도시 관계인 뉴저지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라는 도시와 지난해 초부터 이 청소년 어학연수를 추진해서 지난해 12월 12명의 학생을 3주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됐던 지난해 12월을 몇 달 앞두고는 이 팰리세이즈 파크 시가 돌연 연수 협조 중단을 통보하면서 근데 불발되었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 측은 이렇게 협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화군에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에, 즉 미국의 그쪽 도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어서 그 같은 결정을 이제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미국 내 동물 애호 단체들은 한국 내 동물 구호 단체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개 불법 도축 의혹 영상을 접한 뒤에 이 팰리세이즈 파크 시에 강화군과의 교류 중단을 해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는 지난해 시장 선거를 거쳐서 지난달 3일 한인 폴 킴이라는 분이 시장으로 새로 취임했고요. 또 시의원도 다수 한인이 포진하는 등 대표적인 동북부 지역의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서부로 따지면 LA, 오렌지 카운티 이 정도로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강화군과의 교류 확대가 자칫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아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쪽의 시의원과 또 폴킴 시장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는 강화군과 팰리세이즈 파크 시는 2020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에 양측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결연과 또 도서, 선물 교환 등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결국은 한국 학생들의 초청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쪽에서는 강화군의 학생 초청은 없던 일로 됐고요. 한국의 강화군의 이 학생들은 미국 대신 태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한국의 이런 문화가 아주 오래전, 그리고 지금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의 그런 문화라는 그런 이미지의 홍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고기 안 먹잖아요. 개고기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극소수,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던 그런 건데 마치 지금도 한국 사람은 다 무슨 개고기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새롭게 홍보를 하는 것도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고요. 또 그 문화를 존중하거나 또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 등이 미개했던 시절의 문화라면 현대 생활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소 불편한 소식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좀 더 불편한 소식 한 가지 좀 터치할까 합니다. 네. 미국을 뒤흔든 좀비 마약 펜타닐.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의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윤병호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가 투약한 마약이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펜타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펜타닐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 몰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있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죽음의 마약으로 미국에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 펜타닐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로 최근에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펜타닐에 중독되면요, 이 금단 현상과 함께 구토, 두통, 그리고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 호흡 억제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산소 공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이 뇌 일부가 손상이 돼서 마치 좀비처럼 비틀비틀 거리를 걸어다니는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에 많아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좀비 마약이라는 별칭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처럼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을 빼돌려서 오용과 남용을 하는 식의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펜타닐 처방 건수는요, 2018년 89만 케이스에서 2021년 149만 케이스로 그야말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처방 건수가 급상승했다, 처방 건수가 늘어났다, 이게 곧 이 오용이나 남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펜타닐을 처방받기 쉬운 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중독자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 쉽게 넘길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소량인 이 패치로 이렇게 몸에 붙이는 그런 패치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몸 어딘가에 붙이는 그런 패치 형태의 펜타닐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붙여주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흘에 한 번만 써라. 예를 들어서 어제 쓰고 오늘 또 쓰고 안 된다는 거죠. 워낙 중독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못 쓰게 합니다. 사흘에 한 번만 써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연속으로 붙이지 말라입니다. 그 정도로 그 위험도가 크지만 중독자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소위 의료 쇼핑을 하면서 모아놓은 그 패치를 한꺼번에 혹은 연달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2년 전 한국의 경상남도 지역에서는요, 이 펜타닐 패치를 판매 그리고 투약한 10대 피의자 42명이 체포됐는데요. 그 중에 다수는 버젓이 병원에서 펜타닐을 처방받아갖고 그걸 모아놨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서요, 통증이 심하다라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해 다니면서 처방을 받았고 어느 병원이 또 처방을 가면 말 한마디만 하면 처방 척척 잘해준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펜타닐 처방 성지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해주는 의사도 알려졌겠죠. 그런 소문도 마구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분명 문제 있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문제 있어 보인다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의사를 조사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펜타닐은 진통제로 이 중증 환자에게는 또 꼭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다는데 처방을 안 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오용이나 남용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동물병원의 펜타닐 처방도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성 그리고 중증 질환 치료로 동물에게 처방되는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사람이 투약하거나 붙이거나 또 거래하거나 하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지금 말기암인지 너무 아파하고 끙끙대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보기 딱합니다 라고 동물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둘러대면서 동물용 펜타닐 패치를 받아와서는 정작 자기가 붙이는 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병원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2019년에 5,600건에서 2021년에 18,600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이 동물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이 마약류 관리가 또 허술하다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마약류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국인 한국에 해외에 불법 펜타닐이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이 마약과의 전쟁, 아니요, 펜타닐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꺼리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육군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젊은 층에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져서 작년에 미군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 가장 낮은 모병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모병제죠. 지원을 해야 이제 군대에 가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육군, 뭐 공군,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육군의 이 모병관이라고 있습니다. 리크루트 하는 사람이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설명회도 하고 모병 세미나도 하고 해서 군대 가라, 군대 가면 이런저런 좋은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집을 하는, 그게 이제 그 사람도 군인인데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모병관이라고 합니다. 이 한인 모병관도 꽤 많아요. 왜? 한국말로 설명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한국말로 모집을 하면 효과적이니까. 네, 한인 모병관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병관들의 이 모병 실적이 작년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육군 마케팅 책임자인 한 군 장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걱정. 셋째,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것 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뭐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공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 장성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 세 가지에 이어서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보류해야만 한다라는 점이 또 네 번째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군대 복무 기간 동안 그 시간을 나의 발전에 있어서 뭔가 중단되는 그런 시간을 여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 한국 군에 가는 한국 젊은이들도 뭐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군대에 지원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자 육군은 신병 모집을 더 강화하면서 마치 다단계 사업 같은 시스템까지도 도입했습니다. 모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 보세요. 육군은 모집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담당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 모병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모집 실적을 초과로 달성하는 그 모병관에게는 분기당 최대 4,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되죠. 이 육군의 월급이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00불 정도, 세 달에 4,500불, 그 정도면 거의 월급 2배 가까이 받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모병관들이 열심히 모병을 하려고 하죠. 물론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감언이설로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열심히 모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미 입대한 그런 젊은 병사가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입대를 시키면 그 추천을 한 그 사람을 진급시켜주는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인데 누구 한 명을 내 이름으로 모병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 뭐 이게 다단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네. 미국이 군인을 모으기 위해서요 다단계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관되는 소식 하나
참고로 전하려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미국에 살면서 이제 35살이 넘으면 자동으로 한국 군대 이제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을 갖고도 한국 군에 자진 입대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 젊은이가 한국 군에 입대할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자, 2023년 올해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도는요, 3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소지자가 자진해서 한국 군에 입대할 경우에 입영 시기에 선택권을 주고 언제 들어갈지, 또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방문을 보장하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이 한국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주권 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뭐 영주권 사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뗄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물론 장소 그리고 입영 날짜 등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 입영 후 일주일간은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군대 그 예절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특히 현역병은 정기휴가,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에는 정기휴가 미국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도 지급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번씩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미국에. 너무 한국에 오래 있으면 영주권, 공항에서 그래요. 너 영주권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 오래 가 있고 여기는 안 오는 거야? 너 이렇게 한국에 계속 살 거면 미국 영주권 왜 받았어? 영주권 반납할래? 살짝 협박 비슷하게 압박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뺏는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말 들으면 좀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좀 한국에 군대에 복무하더라도 너무 오래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미국 방문을 시켜주는데 그 미국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를 군에서 주는 겁니다. 얼만큼요? 복무 중에 많게는 최대 3차례까지 줍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되면 왕복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 가면 되는 거니까 왕복은 아니고 편도 항공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영주권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건강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요, 급성 위장염 환자의 대변에서 발견되는데, 그럼 뭐 그 대변을 뭐 내가 만날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또 하수도, 폐수를 통해서도 어디론가 딸려 나가고 하면서 또 거기서 그걸 먹은 새나 다른 동물들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사실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급성 위장염 환자의 대변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무려 2천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만 명은 응급실로 보내질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겨울에 유행하며 또 장염을 유발시킵니다. 사람에게 소량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빠르면 이틀, 늦으면 한 열흘쯤 후에 심각한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요.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이어져서 응급실로 가야 한답니다. 예방법은요. 이게 또 좀 허탈해요. 이 예방법 말씀드리고 나면. 손을 잘 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예방법은 손을 잘 씻는 것으로, 특히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한 알코올로 되어 있는 손 세정제, 세니타이저도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건 따뜻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손 잘 씻어라,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꼭 비누로 손 씻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보고 의사 참 쉽네 나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철 들고 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 깨끗하게 집에 오셔서는 이제 따뜻한 물로 비누로 깨끗하게 닦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 닦는 방법 다 잘 아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충 닦는 게 아니라 요 손톱 사이에 그런 것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는 거 중요합니다. 왜 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의사로 분장한 이제 탤런트들이 의사 역할을 하면서 손 닦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아주 중요한 건 수술하기 전에는 솔 같은 걸로 손톱을 다 닦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고도 장갑을 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톱 끼어 있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손을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감원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야후가 전체 직원의 12%인 천여 명에 대한 감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야후 있나?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요즘에는 그 구글에 완전 잠식당하고 말았죠. 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검색은 또 야후가 처음에 최고였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야후 들어가서 검색하시는 분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야후 아직 있긴 있습니다. 네. 야후는 이번 1차 감원이 광고 관련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후는 앞서 이 1000명 그 감원은 말씀드린 1000명 감원은 당장 이번 주에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안에 전체 직원의 20% 이상인 1600명을 추가 감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 IT 관련 빅테크 기업의 이 감원은 이제 시작인 모양입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 교민사회에서 한인 사건이 발생했네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한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동포 여성을 살해한 뒤에 자신도 스스로 음독을 시도한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에서 긴급 전화를 누군가가 걸어서 독극물을 마셨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아르헨티나 경찰은 신고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근데 구급차에서 조금 정신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주 나와 같은 한국 국적자의 아내를 죽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모 씨로만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은 김 씨로부터 지난 9일께 함께 살던 동포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에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역 돈 페드로 농장 부근에 시신을 안매장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실제 김 씨가 지목한 곳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 땅을 파보니까요. 진짜로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제 김 씨와 피해자 간의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교민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최근 계속 발견되는 이 정찰용으로 보이는, 잘 아시죠? 스파이 풍선이 중국 거냐 아니냐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성층권에 여러 대의 정찰 풍선을 고정시켜 놓은 뒤에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 풍선 소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개발한 이메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메스트라는 기업은 최근 이 같은 최종 목표를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메스트는 정찰 풍선 네트워크를 미국 기업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 아시죠?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라고 하죠.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그 스타링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궤도에 위성 4천여 개를 띄운 뒤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 스타링크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메스트는 5년 뒤인 2028년을 네트워크 구축 완료 시점으로 그 웹사이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메스트는 2021년 2대의 정찰 풍선을 동시에 가동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3대의 정찰 풍선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는데 역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중국이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슨 소리냐라고 또 물론 반발하고 있죠. 이메스트라는 중국 회사는 정찰 풍선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의 수준은 매우 고해상도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정찰과 운항 능력이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잖아요. 계속 4차례나. 그리고 감시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메스트라는 중국 회사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이메스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막 소위 말하는 잘난 척을 하다가 지금 미국이 이 감시를 강화하고 풍선을 막 격추시키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닫아버렸어요. 이메스트는 지난 2004년 베이항대학교, 중국에 있는 베이항대학교의 우저라는 교수가 설립한 업체입니다.
이 우저라는 교수는 당시 6만 피트 고도의 풍선을 지구 한 바퀴를 돌기 위한 시험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다 같이 학생들과 다른 또 동료 교수들과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봐봐, 저기가 미국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중국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특급 정보와 오늘의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해드리기 전에 튀르키예 지진 관련 눈에 띄는 한 가지 소식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 지진 당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이 튀르키예의 한 작은 도시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하타이주, 이 하타이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뉴스를 들으실 때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이제 하타이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타이주에 있는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르진도 이번 지진을 강력하게 받았고 심지어는 7도에 달하는 여진까지 여러 번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물 한 채 없고요. 사망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르진이라는 소도시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최초 강진의 진앙지인 동남부 가지안테프 이곳에서도 서쪽으로 불과 1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4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비규환인 다른 도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네. 이 에르진이라는 이 소도시에 규모 7.8의 지진 그 충격이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단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에르진시의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격렬하게 흔들렸으며 그때 진동 즉시 아이들과 함께 문 쪽으로 급히 뛰어나갔다. 거의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진시가 무사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시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내 불법 건축이 없었던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나올 게 나왔죠? 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이러한 강진에 대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말 전해드렸죠.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그 에르진이라는 소도시가 당당하게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르진시의 시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 때문에 다른 정치인이나 비리 건축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자주 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튀르키예에서는 1999년 사망자 1,700명을 낸 북서부 대지진이 발생한 뒤에 내진 규제가 강화됐고 또 2018년 규제가 확대돼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됐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건설업자들이 싸구려 저급한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절감한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요? 비리 업자들, 비리 정치인들이 다 나누었겠죠. 이 때문에 히타이주 등에서는 이번 강진으로 부실 건축물이 대거 무너져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내진 설계 규제를 준수해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에르진이라는 조그만 도시와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에르진 시의 엘마솔루 시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지 석 달 후 한 친척이 나에게 찾아와서 불법 건축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면박을 주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양심을 갖고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에도 눈 감지 않았다 하면서 누군가 감시를 피해서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시 건축 코드에 아예 못 박아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건축을 막는 것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서야 그 에르진이라는 작은 도시 시장의 입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을 목으로 막아내서 많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게 된 이 에르진이라는 소도시의 지금 평화로운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비단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 사진을 꼭 보고 무언가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급한 게 있죠. 인플레이션 지원금. 이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부부가 700불, 그리고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1025불인가요? 1250불인가요? 이렇게 받았죠. 국세청 IRS는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비롯한 다른 주의 지원금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도 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IRS는 재난지원금이나 일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이 주정부의 페이먼트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입니다. 부부 플러스 부양자녀 한 명 있으면 350불을 더해서 1050달러까지 최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제 조치는요, 올해 처음 보고할 납세자가 나중에 수정보고해야 하는 이 납세자 그 수정보고, 그때도 모두 해당합니다. 보고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이런 조치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이 수정 보고 여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추후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이 세금 보고를 좀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런 내용 웬만하면 연방국세청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연방국세청 IRS 이 웹사이트가요, 한국어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소는 일반적인 국세청 웹사이트 주소인 irs.gov, 이 gov는 government의 약자죠. 그래서 모든 관공서의 뒤에는 .com이 아니라 .gov입니다. .gov. 그래서 irs.gov 하고 슬래시 치고 코리안, 한국말을 찾아는 코리안에 두 글자만 따면 돼요. KO. irs.gov/KO로 하면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가 한국말로 쫙 뜹니다. 쉽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슈퍼볼과 관련해서 흐뭇한 소식 짧게 두 가지로 꾸며봤습니다. 자, 8살 때인 2000년도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돼서 추방 위기에 놓였던 한 한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제전인 슈퍼볼의 명예 주장, 어너러리 캡틴으로 나타나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올해 31살의 한국인 박혜정 씨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미국 시민권을 최근에 땄으니까. 네, 한인 박혜정 씨입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있었던, 그리고 스테이트 팜 스테디움에서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 시티 치프스와의 슈퍼볼 경기에서 명예 주장을 맡아서 공격권을 정하는 이 토인 코스 동전 던지기에 참여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 기금을 받아서 연구를 많이 하는 이 박혜정 씨는, 이 박혜정 박사님은 코인 토스에 참가한 뒤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등의 의미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를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박혜정 씨는 오바마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정책의 혜택으로 위기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이후 재학 중이던 UC 얼바인에서 총장상과 학장상 등을 받으면서 지난 2015년 심리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복무하는 동안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요,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위험에 처하거나 소외된 청소년의 심리 회복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추방당할 뻔한 위기에서 대학 최고의 상을 받고 미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낸 후 이제는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하는 슈퍼볼에서 1일 주장을 맡기까지 한 박혜정 씨의 자랑스러운 스토리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 보너스 뉴스의 두 번째 이슈, 임산부의 파워입니다. 이 매년 슈퍼볼에서 또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이 해프타임에 벌어지는 최고의 무대, 해프타임 쇼를 누가 장식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올해는 이 미국의 팝스타 리에나가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연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네. 자, 아셨나요? 이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임신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정적인 무대가 진행됐던 13분간의 공연 중 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로 향했습니다. 그냥 봐도 임신한 듯 불룩하게 쏟아오른 그녀 배의 윤곽이 겉옷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공연 중에 임신한 사실을 특별히 멘트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연이 끝난 후 리에나의 대변인 측은 그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쿼터, 두 번째 쿼터 종료 후에 펼쳐지는 초대형 이벤트인 이 슈퍼볼의 해프타임 쇼는 당대의 슈퍼스타에게만 허락된 소위 꿈의 무대죠. 1991년 슈퍼볼의 해프타임 쇼에서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뉴 키즈 온 더 블락이 공연한 바 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를 보면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 롤링 스톤스, 프린스, U2, 레이디 가가, 그리고 비욘세, 더 위켄드 등 소위 최정상급 스타가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꿈의 무대에서 자신의 불룩 나온 배를 당당하게 보여주며 이 공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전 세계에는 멋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조금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율동을 하면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좀 걱정도 됐는데 의료진들과 다 상의하고 괜찮을 테니까 무대에 올랐겠죠. 아무튼 그녀의 불룩 나온 임산부 배 아주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말 임산부의 파워 그 자체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 놓으시고요. 당당하게 매일 저희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